예, 시청자 여러분,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을 다루는 강성호 인사이트 계속해서 2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 아까 미국을 봤고요. 요즘 중국도 만만치 않죠? 중국의 동향이나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최근 사실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홍콩의 움직임일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학계 인사들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것도 있고, 네. 제가 이제 실제로 조금 논문 검토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국가의 주요 연구 과제로 디지털 자산 시장과 CBDC 육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에 돌입하면서 어떤 조금 더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의 패권을 좀 가져가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홍콩 쪽에서 굉장히 그걸 아예 강하게, 공식적으로 5월 달에 발표를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홍콩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까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립토 친화적이라고 했었던 싱가포르 쪽이 인적 자원이나 그렇습니다. 예.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홍콩의 인력들이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넘어갔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좀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홍콩이 전통 금융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강국이었지만 어떻게 지금 디지털 금융으로 갔을 때 패권에서의 뒤처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디지털 본격적으로는 금융도 놓지 않겠다라고 그런 것이 네. 중국 당국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국 당국의 입장보다는 일단 홍콩에 국한된 모습으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의 중국과 홍콩을 하나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금융 특구로서의 어떤 홍콩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그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위안화, 네. 글로벌화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5월 중에 홍콩을 그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세운다는 종합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하죠. 네. 예, 상당히 우리 그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도 많은 관심과 함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 이 교수님, 그럼 유럽연합, 미국, 중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주도권 경쟁이고요. 네. 그다음 뭐 우리나라와 같은 그 2차 그룹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글로벌 자산, 가상자산 허브를 노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글로벌 자산,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노리는 나라는 주로 어떤 나라들이 있고 그들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저는 어느 나라가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디파이 시장 이제 침체기를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사업 분위기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가라앉아 있다.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시작했었던 규제, 그렇죠. 제가 저는 규제의 투명성과 어떻게 보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을 활용한 혁신 사례 육성에서 결국에는 승패가 이제 갈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핵심 디벨로퍼들, 블록체인 디벨로퍼나 아니면은 시장 수요를 읽으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비즈니스 클러스터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가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측에서는 사실 최근 본인들을 떠나서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의회에서도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은 어느 국가가 지금 선도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쟁이 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그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에서 뚜렷하게 선두를 치고 나가는 나라는 아직 뚜렷이 없다. 아무래도 뭐 기존의 사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디파이 앱 중에서도 탈중앙 거래소나 탈중앙 뭐 대출 앱 같은 것들을 선도하는 그런 그 디벨로퍼의 클러스터는 아직까지도 미국 쪽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근데 제 생각은 전통 금융이 원체 강했던 싱가포르나 홍콩이 규제를 투명하게 하면서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무게추도 상당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존의 전통 금융이 강자인 만큼 네.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접근도 쉽다. 네, 쉬울 수 그런 있을 것은 말씀이네요. 네. 예. 이어서 국내 가상자산 현안을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지닥거래소 해킹,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의 뭐 상장피 관련 구속, 피코인 관련한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참 가상자산 시장 요즘에 뭐 눈코 뜰 새 없이 대형 사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럼 요즘에 와서 대한민국 가상자산의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나면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토큰 시장에서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 가장 경계하고 있는 좀 지배구조의 실패 사례들과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 지배구조의 실패 사례다. 보통 우리가 러그풀이라고 해서 네. 어떤 지속 가능한 형태로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나 개발자가 굉장히 단기 성과주의로 어떤 그 토큰의 가격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그 토큰을 다 팔고 나가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들이 꼭 그런 형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연관된 사건들이 그렇죠. 많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거죠.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예견된 사건들이라고 봐도 어느 과언은 정도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을 조금 잘 정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국내 코인 프로젝트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글로벌 프로젝트가 없이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니고 굉장히 좀 지역적입니다. 내국인 중심이다. 내국인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로컬 마켓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뭐 시세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비유동성 코인의 가격 차익을 노리는 시도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종 우리 얘기하는 투자 저변이라는 것이나 아니면은 관련자들이 굉장히 좀 로컬하게 글로벌한 그렇죠, 것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보다 노출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액의 투자자들이 그런 위험 노출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규제도 어떻게 보면 시장 효율성이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쪽으로 개선 방향을 좀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막아보자. 그래도 지금 그 여야 같은 경우가 작년도 정기국회 전에 각각 가상자산법을 발의를 했고 지난 4월 25일 날에서야 네. 겨우 그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약속을 해놓고 네. 지금 뭐 5월달 정기국회에서도 언제 본회의 통과할지 지금 전혀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즉 국회의 가상자산법 지각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비판들이 많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비판의 의견들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4월 25일에 있었던 그 정무회의 통과를 했었던 법안 심사 통과를 한 그 시작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첫 발을 내디딘 거죠. 그렇죠. 그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내디뎌졌다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좀 그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소비자 그렇죠. 보호, 자금 세탁, 그리고 불공정 거래 방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가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작을 통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규제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도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어서 그 지금 정부나 여야 국회는 가상자산법을 그 두 단계를 거쳐서 처리하겠다. 네. 우선은 4월 25일 날 그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5월 달 그 본회의를 통과할 법안인 경우는 시세 조정 중심의 불공정 행위 규제. 네. 나머지 가상자산의 본질에 해당되는 발행, 상장, 공시, 유통 이런 그 기본적인 사항들은 내년도 정기국회에 다룬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상자산법의 본법은 사실상 2026년도 상반기. 그러면 입법의 공백이 최저 2년 6개월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제2의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이 계속 2년 반 동안 계속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는 국내 코인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을 다른 주요 국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예. 거래소 중심, 그렇죠. 그래서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소에 대해서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꼽으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불공정, 그렇죠. 소비자 보호, 예. 그리고 불공정 거래 방지, 자금 그렇죠. 세탁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제가 마련되는 것은 현재 있던 어떤 그 산업 구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그 규제로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작이 된 것을 잘 끌고 나간다라고 하면 거래소 위주였던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좀 효과적인 규제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어서 현재 국회에서 그 심사 중인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네.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다룰 2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보면 산업 적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네. 반면에 작년도 3월 달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 명령에 보면 6개 목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주도권,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 네. 그리고 세계적인 그 산업 경제 육성을 네.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산업 육성을 어떻게 포기해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 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를 반드시 해야 그건 되는 당연한 것이- 것이고, 예,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산업 육성은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른 그렇죠. 나라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그 육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업 모델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변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프로젝트들로 굉장히 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 모델들을 가정해서 규제를 시급하게 먼저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혁신이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대신 그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어떤 국가 경쟁력에 대한 방향성 정도로 정부가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당분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논의. 하지만 이 불확정성 시대에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어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5일 날 그 토큰형 증권 규율 방안을 발표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증권형 토큰을 발행 유통시키겠다 그러잖아요. 네. 예. 이거 관련해서 그 현안들을 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경우는 증권법에 하위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의 투자계약 증권에 보면 네. 미국 하위 테스트 플러스 뭐가 있느냐면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그래서 상당히 미국의 증권형 토큰 개념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협의의 개념이다. 그런 주장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미국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건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런 증권법상의 규정을 적용하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 리플이 결국에는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법리 다툼도 굉장히 오랫동안 되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사실 미국에 있는 법학자들도 하위 테스트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인즉슨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교수님 우리가 개념을 좀 좁히죠.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증권법은 하위 테스트로 일단 통용된 걸 보고 우리나라는 그거 플러스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내용을 얹다 보니까 네네. 미국의 증권형 토큰 개념보다 아주 범위가 좁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죠. 초점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증권성을 판단하는 그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던 간에 그렇죠. 굉장히 이 웹3 토큰에 대해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법의 형태가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토큰 증권을 제외한 모든 어떤 유틸리티 증권, 유틸리티 토큰이나 그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그 사례별로 갑론음박이 좀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증권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어떤 규제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경우입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 탈중앙화된 것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전 세계 그럼 2만 개 토큰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것은 탈중앙화되지 않았다. 네. 즉 증권법에 의한 증권에 해당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SEC 같은 경우는 아예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시장에 유통적인 토큰에 대해서 증권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토큰 증권 제도를 시행도 늦게 했지만 시장에서 이해관계자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 라고 해서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시장의 그 증권성 토큰에 대한 불확정성, 불확실성들이 많아서 네.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 네. 이게 담당 부처인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리던 내용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최근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이더가 증권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SEC 게리 겐슬러 위원이 답변을 굉장히 회피했어요. 정확한 답을 단 한 번도 주지. 최근에 와서 입장을 바꾸고 있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우이 테스트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면 어떤 답안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될 텐데 사실 어떤 명확한 답변보다는 하우이 테스트로 충분히 증권성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만 모호하게 답변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이 웹3 생태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그 상황적인 배경이 우리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판단하는 것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진이 없고 경영진 자리에 스마트 계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생태계를 기존에 있는 증권법을 적용해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황에 맞지 않는 법을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으로 이 생태계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 증권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아주 본격적인 주제 중 하나. 대한민국이 과연 우리나라의 국력이 지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디지털 금융의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럼 디지털 금융의 강국이 되려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도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작년도 6월 달에 한국금융연구원의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하지만은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싱가포르, 네. 홍콩 이런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없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그 부산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그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확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니까요. 근데 사실 국내를 보게 되면 테라 사태 이후로는 국내 메인넷 사업자는 거의 이제 전무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웹3 사업 생태계가 침체되어 있다는 거에서 모두가 동감을 하고 계시고 근데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인프라적인 장점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가능성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이 웹3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초연결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만큼 광범위하게 인터넷 서비스가 되어 있는 나라도 없고요. 또 기본적으로 모바일 서비스의 상용화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야지 넷이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앱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뭐가 있냐면 게임 사업이나 아니면은 좀 K 컨텐츠 산업 같은
무형 자산, 신개념 자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토큰 증권 시장이 열리면서 증권은 아니지만 NFT화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산 유동화 같은 그런 효과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토큰과 연관된 산업이 상당히 많다. 가능성이 있는 확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나라다. 왜냐하면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렇죠, 두 번째에는 그렇죠. 토큰화할 수 있는 어떤 언컨벤셔널한 자산들, 신개념 자산군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맞죠. 때문인 것이죠. 게임이나 한류라든지 그렇죠. 뭐, 예.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전통 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광범위한 커뮤니티에 투자를 활성화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또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규제를 가지고 혁신을 독려하게 된다면은 어떤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죠.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글로벌 자산 허브 코리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조금은 적극적인 아까는 가능성이 있다. 네네. 늘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네네. 정부가 움직여야 됩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까? 저는 시장만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다면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사업 성과를 뭐 부산을 예를 들자면 블록체인 특구에서도 볼 수 있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러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면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초기 그렇죠. 시장을 형성한다든지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정책적 역할을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예, 거죠.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또 어느 정도 현명하게 사업계를 계속 모색해 왔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모색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정리를 하면 네,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로서의 다양한 요건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정부가 그 싱가포르라든지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한다면 한국은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우리만의 어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도 충분하게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로서의 가능성 있고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것이 오늘 전체적인 최종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 가상자산의 국제적 동향, 국내 현안, 그리고 대한민국이 과연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정부 당국은 결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현안을 다루는 강성호 인사이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